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또 민주평화당의 장병환 원내대표, 정의당의 윤세화 원내대표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먼저 대법원장이 사퇴하라고 밝힌 상태고요. 지난 8월 이른바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국민들을 속이고 법을 희망하면서 지금까지 황제보석 경영을 해왔습니다. 회사 돈 500억 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900억 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그런데 이 전 회장이 실제 수감된 기간은 63일에 불과합니다. 간암 등의 이유인데요. 문제는 파기환송으로 항소심만 3번째 받게 되면서 황제 보석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가강 변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PC방 살인에 이어서 강서구 둥촌동에서 벌어졌던 살인사건의 파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4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전 남편이 체포가 됐는데요. 사건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기 팀장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논의해서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정부가 오늘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4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10월 25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만 않아 보이는데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름이 좀 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네.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도, 법원의 어떤 편향된 판결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서요. 예. 영장을 담당하고 또 사건의 재판부나 판사를 예. 외부인이 참여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예. 외부 네. 위원들은 누구죠? 외부위원들은 이제 그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3인, 예. 그리고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3인,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총 9명이기 때문에, 예.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 그래서 9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네. 그 9명 중에서 다시 3명을 추리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예. 9명의 추천위원회가 1심이 이제 중앙지방법원이 되잖아요. 예. 중앙지방법원 판사 중에 좀 어떤 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2배수로 추천합니다. 예. 그러면 그 2배수로 추천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중앙지방법원 판사 중에 이런 사람이 좋겠다라고 추천이 올라오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후보 추천위원회 9명이 추천하고. 네. 예. 그러면 이 추천된 사람들이 1, 2심 재판을 전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한번 그런 절차를 거쳐서 1심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2심은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들 중에 3명이 그 추천위원회에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고등법원 판사 중에 누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건 배당 시스템을
조금 만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특별재판부가 맞는다. 네네 맞습니다. 그 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법원은 이제 대법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예. 이 사건이 네. 지금의 대법원, 결국은 대법원뿐만 아니고 지분의 법원들이 팔이 안으로 네. 굽는 자기 식구 감싸게 하는 모양새가 좀 있어서 네. 특별재판부가 아니면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1심, 2심은 그렇게 재판하고 대법원에서 대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그것도 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2심은 사실심이고요. 네.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이 사실 판단을 명확해두면 대법원에서 그것을 뭐 자의적으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간에서 얘기하는 유연성 시비가 있어요. 예. 저희가 그거를 감안을 해서 제도를 설계하기 때문에 예. 3심은 대법관들이 구성하는 대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3차 조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왔던 여러 보고서와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 문건에 기재됐던 사건들 그리고 관련돼서 수사됐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네. 남용이 있었다. 그걸 들여다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농단이 있었다라고 언급된 사건에 관여된 분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기소되면은 특별재판부를 꾸려서 그 특별재판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형사심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뭐 법률가시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이 사람들한테 씌울 혐의가 뭐라고 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를 얘기하던데 이건 말고는 없는 겁니까?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 유출, 예.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직권남용은 유죄가 인정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또 시각이던데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현재 법원이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어떤 직권이 있다, 그다음에 그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구조로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직권이 있다라는 부분을 현재 법원이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직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어떤 직무 범위나 직권을 법에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종합적이고 실질적이고 사실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과거 대법원 판례들은요. 그런데 그런 과거 대법원 판례와 달리 최근에 나오고 있는 판결들은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예. 그런데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전원합의체에 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관련된 사건인데요. 전원합의체에서 아마 그래서 이 직권남용의 범위, 특히 직권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준을 좀 세워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또 하나 사법농단 연루법관들 탄핵 소추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의원님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전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을 성공한 케이스는 없어도 예. 탄핵을 시도한 케이스가 2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표결을 붙였는데 표가 모자라서 부결된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한 케이스가 하나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건이 있죠.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관 탄핵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죠? 법관 탄핵은 이제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3분의 1의 동의로 발의가 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표결로 탄핵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나머지 4당이 탄핵 소추에는 합의한 겁니까? 현재까지는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 만 1차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예. 이제 탄핵이라든지 또는 국정조사 관련돼서는 차후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식으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다. 네.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가 관심인데요. 네.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크게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그건 아닌가 보죠?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예. 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보도되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좀 같더라고요. 바뀐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당이 공식적인 입장인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 여론은 특별재판을 해야 된다고 조금 높은 것 같던데. 네, 예전에 뭐 MBC에서 조사했을 때는 80% 넘는 국민분들이 그 특별재판부 도입을 찬성하셨고요. 다른 여러 조사에도 보면 70% 초중반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게 바로 이 특별재판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도 국민 여론을 또 생각하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네. 자유한국당이 만일 끝까지 반대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계속해서 설득하고 좀 압박을 하고 이런 절차는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전과 다른 것은 이제는 여와 야의 사당, 즉 자유한국당을 뺀 모든 당이 여기에 단일한 입장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 달리 굉장히 좀 압박을 느끼겠죠. 자유한국당도요. 예.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전과는 달리 설득할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또 힘을 실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네. 90% 이상인데 네. 유독 이 사건만 영장이 다 기각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부 기각과 전부 기각을 포함해서 봤을 때 온전하게 발부된 영장이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 여론도 좀 돌아선 것 같은데 네. 그 당장 내일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이라고 불리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영장이 또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이고요. 차장인데 이제 키맨이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제일 먼저 이제 청구하게 된 건데요.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분석이 나오고 있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영장 발부 여부를 따지게 되는 판사가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판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담보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워낙 고위법관들 중심으로는 사법농단과 재판권은 없었다가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이 전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법관이 아닌 사람을 갑자기 법관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법원 외부에 무슨 새로운 법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재판 관련된 사건 배당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는. 예. 예전에도 사건 배당 시스템은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장이 뭐 배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작위로 배당하기도 하고 계속 변경돼 왔기 때문에 변경될 때마다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위헌성이 크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추천위원회 판사들도 들어오고 최종 결정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법원장의 권한을 심하게 침해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법률안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국회에 올라가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이걸 법사위에서 다룰 것이냐, 예. 아니면 사개특위가 지금 11월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예. 사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냐, 그건 양 상임위에서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네네네. 지금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판사 출신이고 또 지금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법안에 대해서. 네네. 그 과연 통과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사개특위로 오게 되면은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FM 이동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평론가. 네. 어제는 문화평론가로 등장했는데 오늘은 시사평론가로. 시사 문화평론가입니다. 자격증 같은 거 있습니까? 시사 문화평론가 이런 거. 자격증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하긴 저도 시사 예. 정치평론가입니다. 예. 자격증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경찰 정신의 뿌리를 언급했다고요? 예, 오늘 오후 서울 용산 백범 기념관에서 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축사를 했는데요. 1919년 8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해서 대한민국 경찰의 출범을 알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매사에 자주독립 정신과 애국 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김구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뿌리가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의 날 기념식이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에서 열렸다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경찰이 출범하면서 친일 경찰들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퇴색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경찰 기념식을 백범 선생 기념관에서 한다. 사실은 이 매년 10월 21일이 경찰의 날로 결정된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요. 예. 우리가 48년에 미군정으로부터 경찰 운영권을 이양받잖아요. 예. 그런데 10월 21일이 어떤 날이냐면 미군정청 경무국이 창설된 날이에요. 그리고 그 경무국의 주축들은 다 노독술 같이 그 친일 경찰들이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그 경무국이라고 하는 곳에 뿌리를 갖다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 누굽니까?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범 김구 선생의 어떤 그 정신이라도 이어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애초에 임시정부의 경무국이 탄생한 날 같은 걸로 옮기지 예. 못한다면 그러면 정신이라도 백범 김구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 선택에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대한민국 경찰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간부 출신들은 다 거의 한 80% 이상 친일 경찰 출신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지금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전단팀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일이죠. 이런 움직임들을 이미 오래전서부터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늦었다. 어떻게 보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예.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문 대통령도 같은 얘기를 했다고요? 예,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이 한편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또 서로 견제하면서 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또 국회가 좀 다시 한번 좀 통과해주길 이렇게 좀 당부하는 메시지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지지부진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 6월에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가 됐었죠. 예. 이 핵심이 이제 검사의 송치전 수사 지휘권을 다 폐지했고 또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이제 확보를 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 내용들이 사실 검찰이 좀 많이 손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만 있었죠. 예. 어쨌든 아주 극심한 그런 대립이나 이런 논란으로 치닫지는 않았고요.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입법 작업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내에 입법이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 법 말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산적한 건들이 있고 또 툭하면은 지금 그 정치적 쟁점들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일들을 갖다 못하게 하는 그런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진행이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게 아니라 사실상 논의가 아예 안 됐던 건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국회 원구성이 하반기에 새로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개특위도 이제 막 구성이 된 겁니다. 이 구성이 된 지가 지난 18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사실 논의에 이제 첫 발을 디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6월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합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보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 입장을 뭐 내세우는 것은 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핵심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거 이거예요. 그래서 송치되기 전에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경찰이. 근데 수사권 남용은 검찰도 만만치 않게 해왔던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이 지휘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오는 어떤 검찰 쪽의 권력 쏠림 현상 때문에 오히려 문제들이 많았고 정치 검찰들이 그래서 줄을 많이 섰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다분히 좀 뭐랄까 자기 어떤 식구들 챙기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무일 총장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기 집단한테 뭔가 어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수장은 사실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집행들을 해주는 그런 검찰을 원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놔야 될 권력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철저하게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더 힘들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예. 다른 얘기 봅시다. 이호진 파기환송 실형에도 7년 넘게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또 미뤄졌다. 파기환송으로 항소심만 3번째라는데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이 재판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2011년 1월 달에 1심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원의 그 재판 과정은 1심, 2심, 다음에 대법원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1심, 2심, 다음에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2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서 또 다시 파기환송이 돼서 이제 2심으로 다시 한번 3번째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었는데요. 지금 마지막 성명이 나왔던 지난번 대법원에서는 3년 6개월로 감형이 됐고요. 벌금액도 6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파기환송된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원래 혐의였던 횡령 혐의가 그게 무죄다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흥국화재라든지 흥국생명이라든지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금융회사의 최다 출자자 같은 경우는 이 금융사 지배구조법으로 별도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하라 이렇게 그 재판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횡령 혐의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2011년 1월에 1심이 있었으니까. 약 8년 동안 7년 9개월째 지금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문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서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간암 등의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 그리고 그 이듬해 보석 허용 계속 밖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이호진 회장의 혐의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형량들로 봐서 굉장히 중죄거든요. 지금 이 대기업 회장이 이 정도까지 실형 자체도 잘 안 나오고 막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아무리 줄어들었다고 해도 3년 이상의 실형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암이라고 하는 이 판정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병보석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또 불구속으로 계속 이어져서 지금 7년 7개월이 넘게 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라서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한 언론사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술집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노출이 됐잖아요. 새벽 4시까지 술 마신다는 제보도 있었고. 8시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는데 그것도 매일 한다는 거예요. 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 어느 정도 과장이 있었다고 해도 이 술집 주인 같은 경우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2-3번은 온다. 간암 3기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담배도 태우신다고. 예. 그것도 노출이 됐잖아요. 담배 태우는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서 구속 집행 정지가 됐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 모양이죠.
이 논란이 사실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강남 일대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 보면 이 과정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가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실제로 오늘 국감장에서 그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료 기록에 대해서 서류 조작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안타깝네요.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뭔가 그 배우가 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이호진 회장의 지금까지 이 재판 과정에 고용된 변호사만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그렇죠. 그 가운데 이제 전직 대법관이 2명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내용 논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대희 대법관이 여기 변호인단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또 파기환송한 대법관도 보니까 박보영 전 대법관이더라고요. 이분들 다 고루고루 언급되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참 희한하고 저는 더 희한한 게 보석을 허가해 줄 때 그냥 아무 데나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허가 절대 안 해주거든요. 예,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대개는 뭐 집, 병원 그 외부에는 갈 수가 없어요. 아하. 근데 지금 술집 가고 떡볶이집 가고 이거는 사실 사진 찍혔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석이 관리되고 있는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 황제 보석도 이런 황제 보석이 없는 거죠. 정관예우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아닌 모양이죠. 꼭 이렇게 찾는 거 보니까. 뭐 그래야 뭐 이미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더 인정을 한다고 그 기사 났지 않습니까? 알겠어. 이례적인 거긴 한 게요. 2016년 자료만 보더라도요. 2016년 자료긴 하지만 이 보석 신청에서 허가가 난 확률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채 되지 않는데 이분은 계속 7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물음표가 제기되는 거죠. 그래요. 하나 더 해보죠.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 복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의 잭팟이 터졌다. 당첨금이 무려 2조 2천억도 깜짝 놀랄 당첨금인데 2조 가까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 복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파워볼하고 메가밀리언스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나온 거는 메가밀리언스라는 복권인데요. 복권 당첨 번호 6개를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서 당첨된 액수가 15억 3,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7,430억 원입니다. 1조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게 그 액수로는 사실 두 번째 액수입니다. 2016년 1월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9,20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당첨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다 나눠 가져야 됐기 때문에 1인당 가져가는 것으로 보면 이번이 역대 최고 액수가 되는 거죠. 예. 다만 당첨자 신원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권 당첨 한 번에 재벌급 반으로 올라갔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그 로또와는 다른 모양이죠? 다르죠. 일단 확률이 훨씬 더 어렵겠네요. 훨씬 더 어렵죠. 확률이 당첨 확률이 3억 257만 5,450분의 1. 이 정도면 진짜 상상이 안 되죠. 벼락을 뭐 한 10번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인데 메가밀리언 같은 경우는 1서부터 70까지의 숫자 중에서 5개를 맞춰야 되고 예. 또다시 1서부터 25까지의 메가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맞춰서 총 6개를 맞춰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1부터 45까지 숫자를 갖다 맞추는 거잖아요. 예, 6개.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당첨이 잘 안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누적이 되는 거죠. 2월 제도가 그러니까 그 금액이 계속 2월 되면서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적이 지금 1조 7천억까지 누적이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 로또 복권 때문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누적을 제한을 했어요. 이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인데 그때 당시에 너무 사행성이 조장된다고 해서 2월 되는 게 2번으로 제한을 했고 2번에서도 안 나오면은 그냥 2등이 나눠 가지는 그런 형태로 제한을 했고 또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죠. 예. 이렇게 되면서 복권 기금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그때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연극인들을 그 굉장히 즐겁게 했던 사랑 티켓이라는 할인 티켓에 지원하는 금액이 뚝 떨어져 버렸는데 그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까지는 12월까지 뭐 열심히 사랑 티켓으로 티켓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사라져 버린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4월 가까이 되도록 그 판 돈을 정부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들 파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김성수 씨도 그때 파산하셨나요? 거의 뭐 그때 뭐 늘 파산이잖아 인생이. 왜 이러세요? 네, 우리도 한번 그 방금 김성수 평론가 이야기하기 전에
2월이 막 돼서 뭐 400억인가요? 뭐 407억 원까지. 그렇죠? 거기서 한 번 있었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2월 방식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때문인가요? 요즘 한국의 롯데는 시시하다. 미국 복권을 사자. 이래서 직구로 구입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해외 사정에 밝은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미국 관련한 복권 카톡방을 열기도 하고요. 미국에 있는 지원들에게 내가 이 번호로 찍을 테니까 복권을 사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실제로 그 복권 구매 대행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생겨난 상태이고 뭐 대체로 재미교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예,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담하면 그 복권을 사주는 거죠.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복권을 사서 당첨자가 나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구매 대행을 통해 구입한 복권이 만일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요? 이게 뭐냐면 일단 국적에 관계없이 살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이 복권을 갖다 사. 그랬는데 그게 당첨이 돼.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이 자기 나라의 복권을 우편이나 소포 등을 통해서 취급하는 것은 미국 영반법상 불법이에요. 아. 그러니 이분들이 구매 대행을 해가지고 어쨌든 뭐 이거 소포나 뭘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불법이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구매 대행을 통해서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갈 때 도대체 어떻게 샀는지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게 된다면 복권을 주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 주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주려고 그럴 테니까. 예, 특히나 또 이런 복권들 뭐 메가밀리언스라든가 파워볼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복권들은 1등 당첨금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살 거고 그래야 자기네들의 수수료가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저는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위험성이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두 분은 복권 좀 사십니까? 저는 전혀. 예. 저도 전혀 사지 않습니다. 과거 어려울 때도. 어려울 때도 안 샀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예. 아직 복권을 사시면서 매주. 예, 매주 사시면서 그것도- 한강이 되면 예. 이 자식들에게 좀 불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돈 참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버님의 그 깨알 같은 예. 그런 자식 사랑들. 예.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확률적으로는 당연히 나한테 그런 행운이 오겠습니까? 다만 꼭 월요일 날 이렇게 사면 또 일주일 동안 행복하죠. 행복하잖아요. 네. 이걸 기대에 어디에 풀고. 쓸까? 그렇죠. 당첨되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다시 되면 어디 쓸까 이런 거. 저는 그 일본에서 공부할 때 예. 저도 매주 한번 사본 적이 있었어요. 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안 되는 게 안 좋은 되더라고요. 거예요. 예. 또 되신 분들이 요즘에는 당첨금이 작아져서 20억 안팎에서 우리가 로또를 예, 그렇죠.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 진짜 많이 받으신 분들 100억 이상 받고 이러신 분들 뭐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사례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행운을 한꺼번에 그렇게 싹 빼면 나중에 큰 일이 닥칩니다. 당첨금 가지고 또 가정 불화가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요. 많이 우리 예. 주위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언론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그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이 오는 게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그렇죠. 꼭 좋지만 않다. 예. 그래도 당첨되고 싶네요, 한번. 저는 가끔 당첨이 한두 번 살 때 당첨이 안 될 때 스스로 위안을 뭐라고 삼냐면요. 요즘은 세금을 떼도 강남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가격이 이게 될 거예요. 아마. 로또가? 예, 로또가 당첨돼도 12억 안팎 정도밖에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아파트도 하나 못 사니 그거 갖고 뭐에 쓰겠냐라고 이렇게 잊어버리는. 스스로 거죠. 위안을, 자기 네. 위안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심포도죠. 뭐. 네. 근데 어쨌든 이 로또를 활용해가지고 그 로또 기금으로 조금 불안한 사람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국가에서. 그렇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2부 마지막에 복권 이야기 했었는데요. 팟빵 앱으로 체리블루님, 내 인생의 복권은 이동영 작가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저는 7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